상상해 보세요. 국가를 침몰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폭탄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를 인지 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무엇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일본, 아니 미일 동맹이 바로 그 지점이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분석을 통해 축적된 모든 지혜를 활용하여 그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과 같습니다.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절대 거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마치 정당인 양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대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에 서명하고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고 카드를 섞습니다. 반면에 그의 후계자 벤스는 중국을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미친 소리 같지 않나요? 모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신분열증 정부. 하지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전략, 즉 게임 이론의 오래된 비합리적인 억제 전술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버핏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트럼프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끈질긴 협상가이자 약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불확실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대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사업을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교훈이 생각나네요. 누군가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동맹자도 거래 가능한 자산입니다. 최근 회의에서 그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심리학, 즉 말하지 않고 말하기 기술입니다. 왜? 미국의 보호 가격을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공짜 애정을 받는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다. 이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가 감히 집주인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는 무자비하게 추방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치밀한 계획이다. 트럼프는 일본이 두려워하고 대만이 불안해하고 중국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게임을 모르면 규칙을 지시하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대적 인수와 같습니다. 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무능하고 여전히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패닉을 일으키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싸게 매수합니다. 트럼프는 미일 동맹을 통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악은요? 일본인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장관 같은 인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는 대만이 문제라면 일본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답지 않나요?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어리석은 짓이다.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군중이 틀릴 수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을 레버리지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앞에 놓인 심연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대만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일본과 안보조약을 맺은 상태죠?
그러나 내가 변호사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 일본이 갈등을 유발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는 뒷마당에서 불장난을 하며 미국이 와서 불을 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은 제1도련 전략 때문에 이를 용인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은요? 미국 장군들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대만이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 분야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칩 기업인 TSMC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실용적입니다.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반도체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롭 TSMC, 어메리커 SMC로 변환합니다. 공장, 기술, 두뇌를 애리조나 사막으로 가져가세요. 이는 오래된 자산 제거 전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원래 주주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체인을 장악하고 TSMC가 미국 회사라면 대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강대국 간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과 비용일 뿐입니다. 일본이 개입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행운을 빌어줄 것이다. 이것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자살이에요. 다카이치는 자신이 일본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철수를 위해 일본을 대포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포 사료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모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류큐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키나와가 아니라 류큐왕국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본이 강제 병합한 독립왕국, 중국의 가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이 섬을 중국에 넘겨줄 뻔했고 트루먼은 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메가더 장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72년 미국은 이 섬의 행정권을 일본에 반환했다. 주의, 주권이 아니라 행정입니다. 그것은 집을 임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은 류큐를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미에는 미사일이 있고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요나구니에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 외에도 거실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주인의 침실을 겨누는 세입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중국인 전략가라면 그들이 똑똑하고 하버드 MBA보다 선드절을 더 잘한다. 나는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일본이 전략적 명확성을 원한다면 명확성을 제공합시다. 류큐 주권 문제를 다시 제기합시다. 지위가 바뀌면 그곳에 있는 일본군 기지는 모두 불법이 된다. 타카이치는 자신이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역사를 다시 쓰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장군들은 여전히 낡은 지도를 보면서 국경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복리입니다. 매일의 작은 발전이 축적되어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일본이 비명을 지르고 미국이 모순에 맞서 싸우는 동안 중국은 행동에 나선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러시아와 안보 포럼을 조직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연설을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군사 협력, 정보 공유, 합동 훈련입니다. 제가 금융제국을 건설할 때 사용한 전략을 기억하시나요? 강력한 동맹을 찾고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중국에는 산업이 있고 시장이 있다. 러시아는 군사자원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두 기어가 함께 움직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이 테스트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일본의 베링 해협, 어쩌면 날짜 변경선 근처의 태평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서쪽만 걱정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에는 러시아 폭격기가 있고 서쪽에는 중국 함대가 있으며 동쪽에는 핵잠수함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60도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일본은 고립됐다. 유럽을 보세요. 메이크란과 슐즈는 중국으로 달려가 사업을 합니다. 미국의 영원한 냅독인 영국조차 감히 중국에 반박할 수 없다. 왜? 이익이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경제 회복, 일자리, 시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동맹을 위해 그것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대만에 대해 열띤 연설을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대만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은 일본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이끌려 혼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투자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소비합니다. 우리는 승산이 우리에게 유리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다음 큰 금액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미국은 힘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쇠퇴할 것이다. 일본 경제를 보십시오. 엔화 가치 하락, 기록적인 부채, 인구 노령화. 마치 마지막 자금을 사용하여 위험한 베팅을 하는 나쁜 대차대조표를 가진 회사와 같습니다. 타카이치는 지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죽어가는 별의 빛일 뿐입니다. 현실이 닥치면, 즉 일본인들이 미사일이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고 레이더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거품은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살짝만 밀어주면 됩니다.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 제재, 분쟁 섬 주변 바다 봉쇄, 북쪽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훈련뿐입니다. 이는 일본의 취약한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자본을 유출시키며 시장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비대칭 전쟁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은 썩은 덱을 쥐고 여전히 승리한 듯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 관객들에게는 비극이다. 그러나 수업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복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인내와 전략은 그 어떤 군사적 모험보다 더 무섭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갇힌 작은 나라도 그들 사이에서 춤출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 한쪽에만 맹목적으로 동맹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본 정치인들은 이 모든 교훈을 잊어버렸다. 타카이치에게는 아직 숨이 남아있지만 썰물이 되면 누가 알몸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정하게 큰 바다에서 일본은 벌거벗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이라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돌은 가라앉습니다.